북한에 억류돼 온 미국 대학생이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17개월 만에 석방돼 북미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29일, 3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데이브민 유시어번 교수가 연방하원 45지구 하원 의원에 출마를 선언하고 한인 사회와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가주 일대 항구가 자동화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만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100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앞으로 로봇과 일자리를 경쟁하는 시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에 억류돼 온 미국 대학생이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17개월 만에 석방돼 북미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대학생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이상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대북 강경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억류해온 미국인 대학생을 17개월 만에 석방했으나 1년 이상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석방된 것이어서 북미 관계가 더 얼어붙진 않을까 주시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한 후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외교관들이 오토 원비어의 석방을 확보해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He is on his way en route home to be reunited with his family. UVA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인 22살 오토 원비어는 항공편으로 북한을 떠나 일본 삿포로를 거쳐 미국 앵커리지에서 재급을 받은 후에 그의 부모들이 사는 오하이오에 도착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에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정확한 현재 건강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원비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아직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이 모두 석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당국은 오토 원비어가 장기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의 석방 교섭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들에 따르면 원비어는 식중독 증세를 보였는데 수면제를 복용하는 바람에 깊은 잠에 빠져 혼수 상태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비어는 지난해 1월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포된 후 지난해 3월부터 1년 이상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부모들이 밝히고 있어 석방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이 더 거세질 수 있어 북미 관계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해 1월 북한을 방문했다가 양각도 호텔에서 선전 포스트를 훔쳤다는 이유로 체제 전복죄가 적용돼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돼 왔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미국인들은 모두 한국계 3명으로 평양과학기술대에서 초빙 교수로 일하던 김상덕, 김학성 씨와 김동철 목사 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실현, 그리고 양국의 실질 경제 협력과 국제적 이슈에서의 동맹 강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양 정상 간 유대 강화는 물론 한미 동맹에 대한 양국의 비전을 공유하고 대북 문제를 포함한 중요 이슈에 대한 양국 간 포괄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모두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목물 중 하나로 지목된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오늘 자신이 세르게이 키실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한 차례 더 많은 3차례 만났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일축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상원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해 7월과 9월 키실랴크 대사를 만난 것에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3번째 만남이 있지 않았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주장은 혐오스러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또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로버트 한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며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한인 후보들에게 그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을 만나 연방 하원의원 도전에 대한 마음을 확정하고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45지구 하원의원에 도전하기로 한 데이브 민 후보. 데이브 민 후보는 이때까지만 해도 한인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그 이력만큼은 화려했습니다. 민 후보는 펜실베이니아대 비즈니스 스쿨인 와튼 스쿨과 하버드 법대에서 학위를 받았고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서 검사로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과 미국 진보센터의 경제정책 자문역을 맡으며 주류사회에서 인정받는 경제정책 전문가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5년 전 UC 어바인 법대 교수로 재직했고 내년 6월 실시되는 연방하원 45지구 하원의원에 출마한 것입니다. That make it better for our children, educ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frastructure, our roads and our bridges and our dams, research, science. We as a country have continued to cut back on investing in these long-term priorities. So I want to do that.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은 어바인시를 포함하고 있는 연방하원 45지구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인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우리 한인 표만 가지고는 그 당선하기는 좀 힘들다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또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메인스트림 일렉션에서는 이 메인스트림 그 보터들을 리치아웃을 해야 된다. 지난 6일 연방하원 34지구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의 가능성을 열어준 로버트 한 변호사도 자신의 도전을 통해 얻게 된 모멘텀이 다른 한인 후보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방금 마친 캠페인은 저의 캠페인 안 했었어요. 그 캠페인은 바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캠페인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물론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지만 데이브 민 후보 통해서 그 꿈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히 타이밍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 모멘텀 우리가 만든 모멘텀을 이제는 데이브 민한테 트랜스퍼 해갖고. 데이브 민 후보는 연방하원 45 선거구 지역 주민과 만나 주민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듣고 자신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선거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we're starting to see a real movement. I think there's a big awakening amo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politically, and I'm happy and honored to be part of that movement, and I look forward to everyone's support.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남가주 일대 항구가 자동화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현재 항만에 직접 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100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앞으로 로봇과 일자리를 경쟁하는 시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컨테이너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처리하는 LA와 롱비치 등 남가주 항구. LA 카운티 경제개발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남가주 항구에서만 무려 5억 7천여 톤, 약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하루 평균 160만 톤, 47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남가주 항구에 종사하고 있는 화물 운송 등 직원들만 58만여 명으로 이 수치는 10년 전보다 9.7% 늘었습니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직원들까지 합하면 100만 명에 달해 카운티 전체 120만 개 일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들 항구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6만 3천 달러로 남가주는 435억 달러를 매년 임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와 롱비치 등 남가주 항만들이 이 같은 비용을 줄이고 주정부 친환경 정책에 맞춰 주요 설비를 무인화, 자동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첨단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4층 높이의 오렌지색 자율주행 운반차가 화물을 싣고 시속 18마일의 속도로 부두내를 이동합니다. 이는 LA 항만 자동화 전문업체인 트래픽이 선보이는 자율주행 기술로 선박 하역 작업을 기존 장비나 인력에 비해서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오는 2030년까지 10만 대의 공해 배출제로 화물 운반 머신을 보급할 계획을 이미 밝히고 현재 주정부 보조금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롱비치 항구의 경우는 이미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 크레인과 운반차 도입을 추진 중이며 도크의 주요 도로에 무선 중계기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항만 자동화, 무인화 설비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LA와 롱비치 노동조합은 지난 2008년까지 공식적으로 자율운전 크레인 등 자동화 장비의 수용을 거부해온 가운데 앞으로 실직 가능성은 더 높아져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네, 잠시 후에 뉴스 계속됩니다. 조지아주에서 재소자 2명이 버스 호송 도중 교도관 2명을 죽이고 탈주해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푸트넘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아침 7시 30분 재소자들이 버스에서 교도관을 제압해 무장 해제를 한 뒤 무기를 훔쳐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탈주범들은 교도관을 살해한 뒤 주변에서 짙은 녹색 2004년식 혼다 시빅 승용차를 탈주해 도주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지 방송들은 탈주범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며 이들을 목격하면 접근하지 말고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탈주범은 가중폭행, 무장강도 혐의로 기소된 토니 로셀러와 신용카드 위조, 무장강도 절도 혐의로 복역 중인 리키 더보스로 둘 다 6피트가 넘는 신장의 백인입니다. LA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으려면 13년 안에 16만 채가 넘는 유닛이 추가돼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 아파트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LA시에는 16만 4천여 유닛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시 내 현재 120만여 채의 아파트 유닛이 있는데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면 매년 9,647채의 유닛이 건설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LA시 주택 공급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5년간 LA시에 새로 지어진 유닛 수는 45,880여 채로 매년 5,980여 채의 유닛이 지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LA시가 필요한 9,600여 개보다 무려 3,600여 개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LA시 주택 불균형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며 오래된 건물 재개발과 신규 아파트 건축 등을 통해 유닛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LA시가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주택 공유 서비스의 임대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임대 일수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주택 공유 서비스를 통해 고소득을 노린 단기 임대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LA시 개발토지관리위원회와 에어비앤비 측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주택 소유주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할 수 있는 객실 수와 임대 일수를 1년에 180일로 제한하는 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주택 소유주가 휴가를 빌미로 자신의 집을 서브리즈로 내놓거나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것도 안건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반대 측은 현재 LA 지역 15,000여 명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임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주택 소유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2016-2017 NBA 파이널 MVP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케빈 듀란트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이적했던 듀란트 선수는 이번 NBA 파이널전에서 르블론 제임스가 버티고 있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물리친 1등 공신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았습니다.
파이널 5경기에서 모두 30점 이상을 기록하며 팀의 우승 트로피는 물론 최우수 선수 MVP에 등극한 것입니다. 듀란트 선수는 나는 최선을 다했고 경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나는 내 삶의 어느 순간에 챔피언에 등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우승과 MVP를 받은 기쁨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에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이적한 후 우승을 위해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팬들과 유명 인사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비난을 뒤로하고 실력으로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어제 홈 경기로 열린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NBA 파이널 5차전 경기에서 129대 120승으로 승리하며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칠드런스 병원에서 머리가 붙은 채 태어난 결합 쌍둥이 분리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11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의료진은 생후 10개월 된 쌍둥이의 머리 분리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의료진은 두 여아의 분리 수술을 위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말도록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에 임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이 쌍둥이들은 머리 윗부분이 결합된 채 태어나 가장 흔치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이 병원의 23번째 쌍둥이 분리 수술이었습니다. 비영리 의료기관 이유케어 클리닉이 한인들에게 폐암 무료 검진을 제공한 결과 상당수의 이상 소견이 나와 조기 검진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의 폐암 무료 검진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부터 USC 대학 부속병원 캑 메디컬 센터, LA 다운타운의 라이온스 클럽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에린박 이유케어 클리닉 소장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폐암에 노출되어 있는 한인들은 검사를 잘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새 테크놀로지가 좋아져서 스크리닝도 조기 검사도 일찍 할 수 있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도 쉬워져서 오래 암이 걸리셔도 사실 수 있는데 그거를 한인들이 모르셔서 검사도 받으시지 않고 이번 폐암 검진 프로그램은 55살 이상으로 매일 한 갑 넘게 30년 동안 담배를 핀 한인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한인 5.5명 중 1명꼴인 20명에게서 폐 결절이 확인됐는데 이는 전국 평균 14%보다 4%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24%에 해당하는 27명은 심장과 대동맥 질환 등 다른 질병이 발견됐습니다. 크리스 리 USC 방사선과 교수 겸 전문의는 아시아 중 한인의 흡연율이 가장 높고 이는 곧 폐암 발병률로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료 폐암 검진과 금연 보조 관련 문의는 이유케어 클리닉 센터와 또는 캑 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요즘 운전하실 때 다른 때보다 좀 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고요? 교통사고 마의 100일이 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박현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학생들 방학이에요. 네. 연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소위 마의 100일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메모리얼데이 이후부터 레이버데이 이전까지,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9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약 100일을 일컫습니다. 가장 위험한 100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100 deadliest days입니다. 즉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는 100일입니다. 이 기간은 대부분 여름방학과 겹치는데 여름방학이 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숨지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기간입니다. 다 그 기간이 지금인데요. 네.
1년 동안에 청소년들이 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얼마나 희생되는지 무슨 수치가 좀 있나요? 네. 전국 자동차 클럽 AAA가 지난 5년간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이 100일 동안 평균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지는 청소년 수 1,022명이었습니다. 요 100일 동안에. 네네. 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0명 이상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16살과 17살, 그러니까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이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비율보다 무려 3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1년과 비교를 해봐도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무려 16% 더 높았습니다. 네. 모든 수치가 다 높아졌는데 이때 네네. 이것은 결국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방학인데 청소년들이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네,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청소년들의 운전이 늘어났다고만 해서 교통사고가 늘어났다,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또 다른 공통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공통된 몇 가지가 뭡니까? 네. 운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망자를 낸 청소년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6건이 운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방해하는 요소, 혹시 네. 뭐 짐작 가는 게 있습니까? 요즘 청소년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청소년 때는 이제 운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 시끄럽게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막 그 좀 또 너무나 크게 떠든다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을 말씀하신다면 휴대전화 그런 맞습니다. 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사실 청소년, 뭐 성인 할 것 없이 운전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그런데 청소년 교통사고 전체 12%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9%는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앱을 살펴본다든지 또는 이 휴대전화에 이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3%는 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또는 핸즈프리를 이용해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휴대전화를 그냥 들고만 있다가도 경찰에게 적발이 되면 요즘 티켓 다 띄거든요. 네. 근데 핸즈프리로 전 통화를 했다? 이건 뭐 괜찮은데 네. 통화를 하다가 사고 낸 것보다도 어떤 다른 행동 때문에 사고 나는 게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 어떤 다른 행동이 뭡니까? 네, 바로 차량에 같이 탑승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것도 위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통사고 난 비율은 1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동승자들의 연령대인데요. 16살에서 19살, 그러니까 같은 청소년끼리 같이 차량에 탄 경우가 전체 사고의 84%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 것이 운전에 가장 큰 방해가 된다.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2가지 같아요. 일단은 이 청소년들이 나누는 대화 이런 게 또 그냥 차분한 대화라기보다는 좀 이 친구들이 좀 흥분하기도 쉽고 막 좀 네. 그런 민감한 이슈도 얘기하고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 친구들이 운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대화에 일일이 대답하고 하기에는 좀 버거운데 또 그런 말을 안 해요. 아무래도 그 운전에 미숙하니까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 안에 뭔가를 바라보다가 11%, 그리고 차 밖에를 쳐다보다가 10%, 그리고 음악을 따라 부르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다가 춤까지. 9% 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뭔가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물건을 잡으려다가 아니면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다가 또 교통사고를 내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진짜로 여자분들 화장을 해요? 운전하는 도중에? 네, 화장을 마스카라까지 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와, 그게 가능합니까? 네.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볼 수 있는 어떤 뭐 교육용 영상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은행, 크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CDB 은행은 오직 여러분의 만족만을 생각합니다. CDB Bank, member FDIC.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잠시 전에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번잡한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용 영상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네. 함께 보시죠.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소 좀 끔찍하기도 했는데 네. 좀 충격은 되긴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에게 좀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영상을 함께 본 것처럼 이런 운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실제 운전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는 것, 그래서 생생하게 학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요. 잠시만요.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뭐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나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네. 전국 자동차 클럽이죠. 트리플 A. 네, 네. 트리플 A 웹사이트에 가셔서 네. 이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참고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이 부모와 자녀가 협약서를 만들어서 이 자동차 운전할 때 협약서를 좀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부모 자식 간에 야 계약서 써 이것도 좀 우스울 수 있지만 네. 꼭 계약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다짐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글로 써서 서로 읽어보고 재미삼아 좀 사인도 좀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이 동승자의 수, 운전할 때 동승자의 수와 또 운전하는 시간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부모들의 운전하는 모습을 많이 따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늘 안전운전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와닿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지난주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불금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어른들의 음주 형태가 자녀들에게 소위 대물림된다라고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네요. 이 음주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운전 형태도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라고 지금 박현경 기자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박현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이 17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북한에는 3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억류돼 있는데 이들의 빠른 석방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